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주변에서 효능감이 느껴진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대선 후 지난 2주간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달라진 여야 전국 상황을 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합니다. 사람과 사회 연구소 박성태 연구실장, 정필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목요일에 그 G7 마치고 새벽에 이제 서울공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했잖아요. 그때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마주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동안 좋았냐 이런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파한대소하는 모습이 이 정부를 뭔가 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저는 핵심을 찌른 질문이었다고 봐요. 저희도 이제 제가 그 차장으로 있을 때 데스크가 휴가 가면 좋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네. 휴가 동안 좋았어라고 할 때 뭐 하겠습니까? 서로 웃어야지. 예. 아마도 이제 무두절을 만끽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실제로 강훈식 실장이 넘버 2 비서실장이 된 다음에 언론에 찍힌 사진들이 굉장히 축축해 보였거든요. 아, 그럼요. 네. 한호가 다르게 초췌해지시더라고요. 정작 입원하셔야 될 분이 이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한 그 취임 이틀 후 사진부터 보면 이틀 만에 저렇게 기가 빨렸나? 도대체 뭘 어쨌길래 저렇게 기가 빨렸나 싶을 정도 표정이 확 변하잖아요. 강훈식 실장이 일할 땐 일하고 또 쉴 땐 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쉴 데가 없겠죠. 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G7 가서도 기자들 얘기 들어봤더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무실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피를 흘렸다고 하고 실제로 많은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코피 흘린 사례가 꽤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바쁘게 일정을 짜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쇄 정상회담, 뭐 UN 이렇게 다 그다음에 저기 유로 이런 다 합치면 10군데 이상의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저희도 그렇게 만나라고 하면 그렇죠. 그냥 동네 사람 10차례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뭔가 얘기거리 만들어야지. 그 예. 10사람들 각각의 히스토리, 지금 현재 그쪽의 현안 이런 거 정리해서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님이야 가서 네. 짧은 면담을 한다고 하지만 정상회담이라기보다 면담에 가깝겠죠. 아무튼 그걸 하는데 그 와중에서 뭐 예를 들어 룰라 대통령을 만날 때는 룰라가 어떤 역경을 겪었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브라질의 현안이 어떤 게 있고 해서 서로 간에 대화가 있을 때 막히지 않고 탁탁 튀게 하려고 그 뒤에서 다 준비하고 계시. 10배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제 너무 쌩쌩하고 새벽에 들어와서도 보란 듯이 국무회의까지 해버리니까 이분이 원래 강철 체력인 건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런 건지 약간 헷갈립니다. 원래 좀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또 이제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예전에 보면 이제 전화하고 만나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내가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건 그냥 피로감을 안 느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기자들한테도 이재명 뭐 경기지사 시절에도 본인이 뭔가 현안 있을 때 전화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별로 안 친한 기자들한테도 전화하고 바로 그랬습니다. 직문직설을 해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그 기자랑과의 스킨십도 좀 라포도 형성할 수 있고 네. 또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시절에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작년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어서 마치 이상한 대륙의 이상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각국 정상들 만나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잘 나가는 나라예요. 라고 이번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에 대해서 직접 대응해서 호응해서 일을 하는 스타일 같더라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3일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의 3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평가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3년 동안 후퇴만 했죠. 뭐 일을 했다기보다는 3년 내내 지속적으로 망치기만 했지. 뭐 일을 한 게 있긴 한가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 해외에 나토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도 만나는 거 보면 누구랑 얘기 안 해요, 잘. 그냥 하하 웃으면서 자기 서 있습니다. 또 말도 안 걸어주고 본인이 걸 말도 없고 혹시 누가 그러면 일단 밤에 뭐 술이나 한잔 해? 이런 건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니 윤석열 3년 동안 일한 건 양평댁밖에 없잖아. 누가 다른 사람이 일하지를 않았어요 보면. 그 측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후보 시절에도 각 지역을 돌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뭐 길게도 있지만 또 이제 원래 공무원들은 상당히 긴 보고서를 만들어요. 아니, 근데 그렇죠. 검찰은 그렇게 긴 보고서를 잘 안 만듭니다. 예. 짧게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런 보고를 어쨌든 다 줬답니다. 이 지역 현안이 뭐고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떤 걸 물어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본대요. 안 아예 보겠죠. 예. 보고서를. 그거는 그래서 예. 제가 아는 한 분은 좀 보셔라. 이거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니까 뭐 내가 다 알아. 다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해외 가서도 네. 노래 부른 거 그거는 이제 그 노래는 본인이 아는 노래니까 부른 것 같아요. 그건 뭐 나빴다고 얘기할 건 없는데 오. 그러니까 음주 가무에 그냥 사람 만나서 노는 걸 좋아하는 건데 네. 그 쭉 하다가 원래 그 스타일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날 때 그때 한번 맞아 떨어진 거. 바이든 만날 때 노래 부르고 그렇죠. 신났죠. 네. 그거 빼곤 나머지는 할 말이 없으니까 떨어져서 그냥 와이프랑 둘이 앉아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냥 그렇죠. 오빠 구경이 나가. 나오고. 오빠 나가. 그렇죠. 그리고 뒷담 맞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바이든 좀 큰일 네. 났는데요. 그거 하다가 뒷담 하나 까다 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준 정상회의의 모습은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죠. 기저효과가 충분히 있고, 네. 근데 기저효과를 감안해도 이분이 원래 일을 하는 스타일에서 좀 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정성이 없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의 직장 생활을 검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권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항상 위에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항상 위에만 있었던 사람이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술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자기가 위에 있다라고 상대방을 찍어내리는 걸 향유하는 이걸 즐거워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술, 음주, 가무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는지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좀 심각하게 반성을 한번 해볼 부분이 있어요.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이전 검사 시절의 일화를 윤석열 후보 시절에 제가 들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하고 말을 워낙 좋아한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둘이 같이 술을 먹었는데 1차를 이제 여럿이 먹고 둘만 따로 가서 어떤 바 같은 데 가서 네. 먹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피곤해서 윤석열이 선배였어요. 그 당시에. 앞에서 졸았대요. 그러니까 후배가. 그냥 처음에 뭐. 안 좋은 척 하려고 뭔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똑같은 얘기고 너무 졸려서 피곤하니까 졸았다는 거예요. 계속 30분 이상을 혼자 얘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자신의 네. 음파가 공기를 흔들고 자신의 고막을 다시 흔들 때 이 쾌감을 즐기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실제 국정도 그렇게 할 줄 몰랐죠. 그러니까요. 본인은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발화를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자기가 말을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지 나 혼자 계속 말하는 거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잘난 척일 뿐이고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고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만 해 하는 일종의 강요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왜 1시간 회의하면 58분 이야기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에서 사실은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지도자도 부적절한 사람인지가 다 모든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지 정말 우리 사회가 두고두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 국무위원들이 앉아있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심지어 3대 특검법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네.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세가 전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장면이 상당히 상징적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도 물어보고 네. 위헌이다. 그럼 뭐 여러 이전 정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보고 그분들 이전에 다 거부권을 요청한 사람, 그렇습니다. 얘기한 사람들 네. 아닙니까? 근데 듣고 뭐 일리도 있는 말씀이네요. 하지만 또 국회 의견이 그러니 하고 하잖아요. 솔직히 속마음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만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해야 어떤 라포도 형성되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팀도 축구 선수도 아무리 잘해도 혼자 뛰지는 못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정도 소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면을 보여준 거 저는 일부는 약간 전략적이라고도 봐요.
네,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네. 예를 들어서 좋은 네. 이진숙 위원장이 뭐 최민희법을 얘기하면서 방통위법 개정을 얘기하면서 그 법 통과되면 나 잘리는데 그런 법에 오면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속으로 너 자르라고 있는 법이야 하고 싶게 속마음은 그렇겠지만 네.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프로토콜이에요. 아니 그렇죠. 네. 거기서 뭐 아니 계속 앉아 있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학을 공부를 하면 논리학이 뭔지는 아시죠? 네. 다들 아시겠죠? 논리라는 게 뭐 논하고 이치를 논한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논리학을 공부하면 이상하게 정답을 내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그 결론이 왜 오류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이것이 진리라는 걸 확인하는 논리학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조금 있는 게 연역법이라든지 뭐 귀납법 이런 거인데 사실 이것도 너무 약한 거고 그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변증법이잖아요. 변증법. 그렇죠. 네. 정반 합으로 나가는 변증법이잖아요.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반대와 도전에 부딪혀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결론을 내렸어. 답을 알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해. 반대를 했을 때 그 반대를 먹고 그 반대 속에서 추릴 걸 추려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시베리아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반대를 해요. 너 시베리아 여행 어떻게 가냐? 너 추워. 그러면 그 말 듣고 따뜻한 옷을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진리도 거듭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연히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통과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앞으로 이런 위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또 클루가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일반적인 행정가를 넘는 사람이다라는 걸 답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역시 변호사인데다가 의사이신 정필승 변호사님과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배우는 게 많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무회의에 대한 변증법적 해설을 좀 해주셔. 뭐 해결다운 굉장히 국무회의를 좋은 변증법으로 설명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요. 여하가 그 변증법적 토론을 거쳐서 지금 등장한 게 바깥 깨야 우리 되겠다. 3대 특검이 3대 특검이 지금 다 개문 발차를 했고 실제로 수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진행돼야죠. 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아니, 특히 전 조은석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해서 그 메시지 명확하거든요. 너 깜빡 못 나와. 거기 그렇죠. 계속 있어야 돼 이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검찰에서 조은석 검사와 같이 일을 했던 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수사는 진짜 그분 표현이 지금 방송에 뭐 나오는 거는 뭐 조승사자다. 그다음에 뭐죠? 독사니 뭐니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딱 정확한 워딩은 악랄하게 한대. 악랄하게 한다. 악랄하게. 동료 검사가 봤을 때 조문석은 네. 악랄하게 악랄하게 수사하는 한다. 사람이다. 네, 그래서 네. 그거는 옛날에 진영구 검사장도 구속시켰고, 그렇죠. 뭐 여당 정부일 때 정대철 의원도 맞습니다. 구속시키고, 네. 뭐 총목회 사건 다 그냥 덤벼들면 일단 구속은 다 시킨다. 그런데 제일 악랄한 게 뭐냐면 사실은 피고인들 구속 기간이 연장해봐야 6개월인데. 네. 풀려나잖아요. 근데 큰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안 나기가 쉬워서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5달 반 정도 되면 이제 좀 있으면 나간다. 아씨 나가면 일단 짜장면부터 먹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전에 다시 추가 혐의로 그렇죠. 네, 추가 영장을 구속영장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게 발부되면 피고인들은 멘붕에 완전 빠진답니다. 멘붕이죠. 예. 이제 나가는구나. 물론 이제 1심에서 딱 봐도 내가 뭐 징역형이 뭐 3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3년은 막 예를 들어 8년 나올 거 변호사 때 3년만 나오게 해봐라고 하지만 사람 심리가 일단은 나가고 싶거든요. 나중에 나는 건 어쨌든 나중에 살고 지금은 나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이제 막 그 기대 막 찼을 때 갑자기 못 나가. 뭐 6개월 더. 청천벽력 같은. 네, 네. 다른 혐의로도 구속이야. 그렇게 하면 그냥 심리적으로 멘붕에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딱 그 작전을 썼다. 아니 근데 김용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지은 죄가 너무나 중한데 보석을 계속 신청을 하다가 재판부가 이제 석방을 앞두고 조건부 구속을 걸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뻔뻔하게 거부를 해버리니까 국민 감정이 너무 악화된 거죠. 그렇지 사실 않습니까? 이제 보석 거부 그게 나왔을 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 이야기 했거든요.
기다려봐라. 특검에서 열흘 안에 끝내버릴 거다. 아, 나와서 보석 그가 받아들였으면 나와서 바람 한번 쐬고 다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나마의 길을 또 막아버렸다. 특검이라는 모든 조직이라는 게 한번 형성이 되면 그 조직의 본류에 맞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럼요. 예. 네. 근데 지금 특검에 나와가지고 추가 기소라든지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을 해 나갈 텐데 거기에서 그런 반항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한번 생각해봐요. 나 보석 안 응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석 안 응하고 그냥 구속기한 만료 밖에 나간 다음에 증거인멸을 할 거고 관계자들 만날 거고 내 마음대로 도와대고 해외도 나갈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다음번 구속영장에 영장 인용 사유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보석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 재판부가 제시한 재판부가 네. 제시를 했는데 야 이러이러한 조건 제가 잘 들을게요. 열이라도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모자란데. 그렇게 해도 모자던데 네. 저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그거거든요. 나는 니네들 조건 들 생각이 없어.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제가 특검이면 그래도 쓰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석을 거부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를 밖으로 풀어주면 수사에 방해될 행위를 계속할 것이고 공범들 만날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악랄한 조은석 특검이 과연 김용현만 구속시키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윤석열 당연히 그렇죠. 그러죠.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네. 당연히 제가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연하다.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안에 구속된다. 또 다음 주 안에 그리고 구속된다. 네. 윤석열을 구속을 못 시키면 사람들은 내란 특검은 실패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김용현이 받는 여러 가지 죄목 있잖아요. 새로 받는 죄목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진머인물 교사의 그런 행위 같은 것들이 윤석열이 따져보면 다 연관돼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게. 이미 체포영장을 막으면서 공무집행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혐의로 충분히 그러니까요. 기소가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리고 변호사님이시고 훨씬 네. 당연히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러면 지금 특검이 김용현을 다시 구속영장 발부는 안 됐죠. 촉구를 했어요. 열중간 발부해달라고 했는데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이 시스템이 이미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구속 기간이 6개월이 최장이긴 하지만 기존에도 중요 범죄일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들로 해서 안 풀어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왕왕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 혐의라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 45년에 가장 중요한 범죄, 가장 큰 범죄예요. 실제로 예상되는 형량도 가장 높은 형량이고 최하가 가장 높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란 수개들을 풀어준다? 추가 영장 신청도 하지 않고 저는 검찰이 잘못한 거라고 네. 봐요. 일단 뭐 재판부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무슨 이상한 철학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이상하게 풀어주고 심우정 총장이 항고를 하지 않아서 풀려나 있는 건 맞지만 뭐 추가로 뭐 혐의들이 여러 있으니 해서 구속시켜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최소한 김용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정치범 국민의힘에서 또 아스팔트 세력들이 아니다 풀어줘라 자꾸 네. 이러니까 마치 정치범처럼 보이는데 아주 흉악한 범죄예요. 맞습니다. 연쇄살인범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요. 조선시대 같으면 구족을 멸할 범죄고 그렇죠.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삼천도라고 돼가지고 사람 산채로 3,000번을 자를 범죄야. 이런 범죄들은. 근데 이런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데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한다면 이건 다음번에 내란 조장하는 거지. 그쵸. 그리고 그렇죠. 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윤석열도 그렇지만 지금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작년 8월 달부터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과연 그 당 중진들 이상들은 몰랐을까? 그 정도로 바보들일까?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몰랐을까? 그 정도로 바보들일까? 이거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이야기지만 오죽했으면 홍준표 그분께서 80명이 연루돼 있고 위헌정당 해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겠어요. 나올 거. 그러니까 어찌 됐건 윤석열은 저도 곧 들어간다.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이번에 김용현을 추가 기소하면서 다른 전직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 줄줄이 지금 석방되긴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특검에 열심히 진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본인들은? 그렇죠. 네. 사실 이제 특검에 반란 혐의도 들어가 있는데 반란이죠. 반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풀려난다?
반란 혐의에는 작당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기를 동원해서 거기에는 이제 이전 군사령관들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치환에서 생긴 연쇄살인범이 막 수십 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들고 섬뜩하죠. 일어날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런데 물론 뭐 인신구속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는 인권 차원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뭐 혐의의 중대성 소명돼야 되고 증거임 다 되잖아요. 다 되죠. 다 되니까 당연히 여러 혐의들이 네. 있고 더구나 내란범인데 저는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너무 그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이 특수본에서 안 했던 거에 대해서는 너무 상황을 뭐라 할까요? 너무 뭐 티미하게 본다, 가볍게 생각했다. 가볍게 생각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저 붙여가지고 근데 직위원 재판부도 이해는 안 가는 게 안 되죠. 예. 재판을 기일을 그렇게 듬성듬성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런 피의자일수록 피고인일수록 빠르게 재판해가지고 신속하게 형량을 선고해야죠. 근데 그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직위원도 무죄 판결이나 이런 건 못 내린단 말이기도 해요. 만약에 정말로 무슨 뭔가 있어가지고 무죄 판결을 내리려고 했다든지 네. 내심 뭐 그게 이제 본인의 내심 속마음인지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무죄 판단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무리한 판단을 했다면 오히려 빨리빨리 진행했을 거예요. 근데 빨리빨리 진행 안 하고 질질 끌면서 자기 정당성 챙길 것 다 챙겼다는 말은 최악의 그런 판결이 나오진 않겠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고 물론 마땅히 아니 일주일에 두세 번씩이라도 해야죠. 다른 범죄를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윤석열 그동안에 이제 그 대선도 있었고 윤석열이 잘 출석 안 하고 막 이런 문제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오래 걸렸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재판부가 책임이 없다라고는 절대 할 수 없죠. 절대. 그리고 이제 석방을 요하는 김용현과 함께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는 피의자가 있으니 바로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이분은 특검 조사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들어 누워 버리거든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들어누웠다.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침대 축구도 아니고 그냥 나 몰라 그러고 들어누운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식욕 부진에 수면 장애 등이 있고 우울증 증세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도 우울하긴 할 것 같아요. 네. 좋겠습니까? 우울하죠. 우울하죠. 그런데 그래서 뭐 병원에 입원할 수는 있다고 봐요. 아니, 그렇죠. 물론 네. 뭐 병실잡기도 어렵는데 넌 어떻게 입원했냐 그런 걸 따질 수도 있지만 뭐 입원하는 거 일단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수사해서 제대로 어차피 조만간 김건희 특검 수사 개시가 네. 되면 이제 아마 소환 계속 출석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말로는 이제 특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특검에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데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어차피 잡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계속 이제 우울증에다가 뭐 소화장애 뭐 이런 거 저런 거 수면장애 이야기한데 알고 보면 다 우울증이고 우울증이 모으면 종합정리하면, 우울증이 네. 있으면 다 소화장애 오고 잘 못 먹고 섭식장애 수면장애 기본으로 따라와요. 네. 그리고 우울증으로 입원을 시켰다 그러면 의사들 모의서에 딱 들어가는 거는 사이코틱 그러니까 환각이나 이런 걸 보는 사이코틱한 증상이 있었는가 그리고 자살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예. 우려가 있는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 입원을 했으면 뭐 자살 우려가 있다든지 사이코시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건데 자살 우려가 있으면 환자들 보통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자살을 예방하는데 중점이 된 시설이 2개가 있어요. 2개? 예. 네. 하나가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이고요. 또 하나가 구치소예요. 아. 거기서 자살 절대 못합니다. 폐쇄병동은 자살 사건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구치소는 가둬놓고 교도관들이 뺑뺑이 계속 돌죠. 돌고 네. 자살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건들 다 차단하기 치워놓죠. 때문에 네. 아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소가 그 장소고요. 그리고 우울증 있으신 분들 대부분 다 정상 생활 돌아오시면 우울증 좋아져요. 특검 나오셔가지고 수사관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그때 왜 그러셨어요? 그럼 아이고 우리 남편이 속이 없어가 이야기하다 보면 증상도 좋아지시고요. 갇혀가지고 9시에 불 딱 끄고 아침 6시 딱 일어나잖아요. 규칙적인 생활 해버리면 그러면 네. 수면장애 처음 한 이틀은 괴로워요. 잠도 안 들고. 근데 아침에 햇빛 탁 쏟아지면서 한 2번 일어나면요. 그때부터 수면장애 없어지고 식욕도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은 이 부분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입고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술 먹고 다니느라고 배만 이렇게 나오고 팔다리 가늘어져 가지고 보고 있으면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진짜로.
빨리 입고시켜가지고 술 못 먹게 하면 건강해지세요. 그분 유병장수 하십니다. 그리고 양평댁도 우울하다고 하시는데 오셔가지고 수사관들하고 하루에 6시간씩 대화도 하고 식사 3끼 챙겨주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같은 방 동기 언니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금방 좋아져요. 건강을 위해서도 이분들 빨리 입고시켜드려요. 아니 변희사시니까 하나 더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대학병원에 그런 병명으로 입원하는 절차가 어느 정도의 완비열성이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쉽진 많거든요. 않은데 네. 그나마도 빵꾸가 많이 뚫리는 데가 정신과예요. 본인이 체크하니까 이거. 그렇죠. 네. 우울증이 있나 없나를 의사가 보고 우울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입원시키진 그러니까, 않거든요. 얼마나 우울한지 이렇게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일 안 좋은 거 탁탁탁탁 체크하고 마지막에 죽고 싶어요 선생님 이렇게 쓰면 정신과는 웬만하면 입원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특히나 네. 뭐 아산병원 같은데 병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중환자만 입원하는 데 아니냐, 뭐 암 환자도 이렇게 됐다더라 하는데 암은 CT 찍으면 나오고 MRI 찍으면 나오고 크기 보니까 아직은 저희 병원 안 오셔도 되겠어요. 이게 되는데 정신과는 그게 측량이 안 돼. 측량이. 측량이 잘 안 예. 되는 까단 말이에요. 정신과는 내가 힘들다 하는데 선생님 제가 죽고 싶어 하는데 어떤 강 큰 의사가 안 죽겠는데요? 나가세요. 했다가 만약에 정말로 환자가 덜컥 극단적 선택이 되면 그 모든 책임들 다 의사가 져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가장 쉬운 곳이 사실 정신과죠. 그리고 네. 이제 과호흡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호흡, 맞아요. 예. 과호흡으로 호흡기 내과에 들렸다 정신과도 갔다. 네. 이거 루틴이에요. 이거는 약간 아 원래 그런 보통 겁니까? 이제 네.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말링거링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사가 진단하기 가장 힘든 병명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꾀병. 개병. 내가 아프다는데 진단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 호흡을 할딱할딱 하면 어떤 병원에 와도 의사가 무슨 호흡기 내과도 갑시다 하죠. 이 사람이 폐렴으로 할딱거리는지 뭐 폐섬유화가 있어 할딱거리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갔다가 선생님 아니 양평대 몸은 멀쩡한데? 그럼 정신과적 문제일 수 있으니까 정신과도 가봅시다. 가가지고 죽고 싶어요 선생님. 이 한 번 있으면 그냥 입원하는 거예요 정신과는. 네. 그 VIP 병실에 입원하는 거야. 근데 제가 잘못 찾아가셨어요. 특검 사무실 가셔가지고 좀 도난도난 대화도 좀 하시고 같이 앉아가지고 저기 뭐야 특검하고 이야기하면서 남편 흉도 좀 보시고 정상적으로 밥도 좀 드시고 하다 보면 건강 금방 되찾습니다. 근데 우울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이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크다. 그럼 네. 원래 구속을 하는 거는 증거인멸, 혐의의 중대성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명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증거인멸 룰에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극단적 선택 맞아요. 가능성도 있어요. 피의자의 보호 역할이 보호예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위험하다. 이게 또 혐의가 클수록 이 사람들이 더 구속 기간이나 네. 나중에 그 징역형 나왔을 때 기간이 기니까 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누구든 그러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병원 폐쇄병동보다 더 좋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구치소라고요. 거기서는 자살 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적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 구치소예요. 아니 근데 이 판국에서 김건희를 두고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검찰이 4년간 그렇게 뒤져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콜럼버스의 대발견을 해버리는 이 상황. 그렇죠. 김건희의 새로운 물증,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이제야 발굴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검찰한테 물어봐도 검사들도 그러고 저도 잘 신기하네요라고 할 것 같아요. 이전에도 당시 조상원 4차장이 브리핑을 하면서 이창수 지검장인지 아마 조상원 4차장으로 기억해요. 네. 그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할 때 브리핑하면서 그랬거든요. 7초 외도 이른바 나왔잖아요. 3만 3천 원에 8만 주 때리셈 문자를 네. 보내니까 7초 뒤에 김건희 계좌에서 8만 주가 때려졌어요. 근데 이게 주가 조작 아니면 짜고 친 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렇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러게요.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우연히 입증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왜 못 봤을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 영화 중 옛날 영화는 아니거든요. 최근 영화군요.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돈 누가 거대하게 내려오는 그 해성을 쳐다보지 마라. 이러다가 나중에 좀 지나니까 Look Up 운동이 생기잖아요. 자기네들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차마 쳐다볼 용기가 없는 거죠. 안 보는 게 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정권도 바뀌고 자기네들 파멸을 이제 정면으로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없거든요. 이제 룩업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없고 그렇죠. 이거를. 근데
말 그대로 몰라 안 볼 거야. 나 안 볼래. 안 볼란다. 이거 있잖아요. 당시 그때도 같습니다. 2010년 10월 뭐 이때인데 요 이제 미래에셋증권 통화 녹음이 나온 거랑 비슷한 시기예요. 비슷한 시기에 대신증권 녹음은 나왔죠. 그렇죠. 맞습니다. 관리자에게 네. 관리자가 전화를 합니다. 사모님 저기 이거 8만 주 매도됐습니다. 누가 가져가네요. 네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시에 2차 작전에 들어간 계좌가 3개인데 하나 있으면 나머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자들도 블랙박스 따잖아요. 차들 블랙박스 네. 따고 그럴 때 CCTV나 딸 때 가로등 있고 여기 뭐 편의점이 2개 있어서 이쪽 블랙박스 2개가 있는데 하나만 땁니까? 저쪽도 따야지. 다 따야죠. 근처에 네. 있는데 다 따는데 뭐 그 보도에 따르면은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제 압수 목록에는 그게 있다. 미래에셋증권의 통화 녹음이 있다. 근데 목록에만 있고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록도 있으면 왜 안 봤냐? 보면은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재판에 또 주장할 만한 정황들이 나오는데 네. 의문이 가죠. 물론 말은 미래에셋은 HTS로 했기 때문에 뭐 전화로 매매한 것 같지가 않아서 안 봤다라고 하던데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고액 투자자고 그러면 뭐 다른 여러 통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당연히 소팅해서 혹시 김건희 통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건 기본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외면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혹시 나올까봐 피해 다녔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김건희를 향한 조사 방식 자체가 어쨌는지를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조사를 받을 무렵에 지난해 7월이죠. 당시에 김건희가 비화폰으로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도 통화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봐준 게 아니냐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7월 3일이죠. 7월 3일 통화 내용인데 24년 7월 3일 통화 내용인데 앞뒤에 쭉 목록을 같이 보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주현 수석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전에. 이게 한 10분 정도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오전에 11초 통화가 또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네. 이게 7월 3일인데 7월 2일이 어떤 날이냐? 권오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에요. 7월 2일이 7월 전날에.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손모 씨 있죠. 주가 조작, 방조작, 맞습니다. 다른 전조 네. 이분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김건희 수사도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여론도 많았고 또 이 작년 7월이 뭐냐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예요. 그랬구나. 그거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절을 쭉 보면 7월 23일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던 그렇구나. 때입니다.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때 가장 거기 관건이 김건희 특검법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나왔습니다. 예. 당시 한동훈 후보의 입장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굳이 특검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가 입장이긴 해요. 하지만 이슈는 계속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정리는 뭔가 하는 신용은 해야 되겠다라는 게 그때 니즈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안 그러면 어쨌든 한동훈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기억하지만 친윤 한동훈 대 세게 붙었죠. 대결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 안 되게끔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수사하는 모양새는 좀 일단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건 보여줄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추정이죠. 그리고 7월 3일 오전에 윤석열, 김주현이 두 통을 하고 저는 두 번째 통화 11초 통화가 더 눈길을 끌어요. 첫 통화에 김주현이랑 막 상의를 하고 11초 동안 그때는 11초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그겁니다. 이따가 와이프가 전화한대. 이따가 와이프랑 통화해봐.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오후에 4시 때 이제 김주현, 김건희 두 통화가 33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럼 본인의 수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상의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볼 합리적 수 있는 추론이죠. 거겠죠. 그러니까 11초 통화가 앞에 논의를 하고 다시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한다네. 그럼 뭐 요 정도가 아닐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면서 뭐라 해야 되지? 이 증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스모킹건이 막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생각 다시 해야 돼요. 스모킹건은 전에부터 있었어요, 사실. 이 스모킹건을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이 스모킹건을 흘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렇네. 스모킹건의 네. 스모킹에 질식하게 생겼어, 사실. 근데 스모킹은 이미 많이 되고 그렇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도 검찰이 몰랐을 수도 있지 않냐. 7초 만에 뭐가 있었다는데 7초도 안 돼. 7초 더 걸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수익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수익을 20몇 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 다 돈 잃었는데 자기 혼자 수익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스모킹 건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어 검찰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에 대해서 반박해주는 그게 언론에서도 나오질 않고 검찰에서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결정적 스모킹이 왜 이제야 나왔냐라고 하지만 사실 스모킹건은 지금 매캐해요, 아주 그냥. 근데 지금 와서 또 새로운 스모킹건이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일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증거 능력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전에 있었던 스모킹건 뭐 7초 후에 막 이런 거는 우연히 가능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지만 와이브로 이런 거는 우연히 불가능한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진짜 문제는 검찰에 있다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증거가 지금 나왔건 나중에 나왔건 맞습니다. 간에 네. 지금까지 그 스모킹 다 어쨌냐고 훈제 햄도 만들겠네. 이제 그 3대 특검이 수사를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매캐한 연기가 아마 전국을 질식시킬 듯이 번질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이 정당은? 거기도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회가 점차 이거는 저는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특히 뭐 유튜브의 영향도 있고 그런 게 크다. 근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좀 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미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에서 요 안에 얘기를 하다 보니 담론을 다 여기 사실은 테두리를 만들어 놓다 보니 맞습니다. 네. 이쪽의 얘기들이 사실 주요 담론으로 잘 못 들어왔죠. 근데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등이 있어서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의 힘은 약해지고 이쪽에 세졌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뭐 정당이다. 어떤 뭐 국가에서 돈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면 기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다. 마치 주장을 세게 하니까 뭐 그도 그럴 것 같아라고 우리가 지금 막 착각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서 다 얘기하면 다 윤석열 욕해요. 자기들 완전히 맞아요. 자폭했다. 네. 그렇잖아요. 사석에서는 네. 다 욕합니다. 이 제정신이냐. 우리 어떻게 그냥 버틴 다음에 어차피 정권 끝나면 뭐 교도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폭해서 정권을 망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엄이 만약에 일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며칠 가고 인명피해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못 가서 이제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하냐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욕해요. 저 미친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그런데 탄핵은 안 된대요. 탄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는 대통령제를 다시 가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워낙 앞뒤가 안 맞죠. 많은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그 상태에서 지금도 쇄신을 얘기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그때 체포하면 안 된다. 관저앞 집회에 나가고 탄핵 반대 이거를 많이 얘기한 분이 쇄신을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일단 쇄신부터 하셔라. 그렇죠. 그렇죠. 네, 쇄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결국은 순망치안이라고 윤석열이 입술이고 이빨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입술이 망하면 자기네들 잘해야 다음은. 그러니까 입술이 견고하게 버텨줘야 돼. 욕은 하지만 사이는 안 좋아. 가끔 이빨로 입술도 깨물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망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자기 차례야.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이 급속도로 진행돼서 윤석열 잡혀 들어가고 주요 지휘관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사형 선고가 났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다 이러겠어요?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저항을 한 사람,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사람들 결국은 안 찾아낼 수가 없고 이거는 반란 사건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앞에서 하루라도 버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 선에서 막아보려고 저는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 이미 자빠졌고 본인들한테 특검의 칼끝이 오고 있는데 네.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칼에 찔려가지고 정당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는 예감을 실제로 의원들이 기자를 만나서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왜 행동 양태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바꾸려면 항상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어느 정도 깃발을 그렇죠. 들었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어느 정도 걸려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차피 총선이 3년이나 남았으니 절대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여기서
쇄신의 고개를 들면 내가 당한다. 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석에선 다 아이고 우리 당 이러다 망줘요. 이게 1번. 2번. 근데 모든 정권이 한 4년 차 되면 흔들렸기 때문에 그때 딱 총선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또 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있다. 그런 것도 그리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그냥 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쇄신하면 살아요. 쇄신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과거에 했던 게 없어져요. 쇄신한다고 해서 주 땡땡 의원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고 최상병 사건 때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개혁에 빨리빨리 동조를 해주는 게 빨리 죽어요. 버티는 게 빨리 죽어요. 아, 그나마 천천히 죽겠다. 그럼요. 버틸 대로 네. 버티다가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음. 여기에서 개혁하고 쇄신하면요, 자기네들 재산 다 땡겨줘요. 그런 그래서 거기에 해석이다. 제가 그래서 한 방송에서 솔루션을 제시해 줬습니다. 오, 네. 솔루션은 일단 제가 아까 쇄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쇄신을 얘기하려니 다 본인들이 쇄신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남한테 맡기자니 이 사람이 다 쳐서 정말 자기가 잘릴 것 큰일 날 것 같아요. 같고. 그러면 본인이 좀 뭐 자기적이긴 하지만 탈바꿈한 척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떤 하나의 통과 의뢰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석고대제 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고 석고대제를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원 구성이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최악 그러니까 그나마 차선으로 낼 수 있는 솔루션이 그게 있어요. 그래야 그 힘으로 쇄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겠죠. 당장 특검이 올 텐데 네. 그러면 자기 옆에 같이 쇄신 대상이지만 그래도 나쁜 놈. 대충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생겨요. 네. 거기에 대한 걸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얘는 버리고 갈 것인가 말고 갈 것인가. 저는 버리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명확한. 문제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게 문제예요. 근데 좀 이렇게 순서를 쭉 세우면 내레비를 세우면 또 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핍에 빠지면 한 수 앞도 못 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초기에 정권 쇄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고 이재명 정권을 성공하길 원한다 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척결하기가 진짜 어려워져요. 도와준다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나라가 위태위태해.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이 도와주겠대. 그러면 얘네들 위원정당 지금 해산하면 애매한데? 이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도와줄 때 협치해야지. 지금 분열하면 안 돼. 걔네들까지 수사할 필요 있겠어. 이게 먹히지. 지금처럼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으면 위원장당 해산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들 보니까 수사해 보니까 누구누구 나오네. 아유 얘네들 그럼 그렇지. 여기에서 협치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 봉합하고 가자. 이게 안 나와요. 그렇게. 지금 당장 눈앞에 결핍 때문에 당장 그 권력에 대한 결핍인지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한 결핍인지 모르겠는데 그 결핍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엉뚱한 수를 계속 두는 거예요. 한수 앞도 못 보고. 그 쇄신하려면 사실 살을 도려내야 네. 되는데 이제 저는 내란 특검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연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밤에 단체 대화방을 보면 네, 다들 맞아요. 지금 뭐 윤곽이 하는 나와 짓거리야 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그 당시에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일부 의원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아예 지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분들 중에 일부가 또 찾아보니까 나왔을 수도 네. 있겠죠. 그런 걸 보고는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연루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김건희 특검은 다를 그렇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오히려 네. 김건희 특검이 이게 일단 공천 개입 문제가 다 걸리고 그렇네.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건진만 파봐도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조겠으면 김건희 씨의 뭐 엄마 뭐 이렇게 막 갈 텐데 네. 그쪽에 만약에 각 의원들 통해서 뭐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알게 모르게 떨고 있을 사람들이 꽤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그렇죠. 거예요. 공천 개입뿐이겠어요. 이권 지금 16가지 혐의로 거기 이제
수사 중에 알게 된 관련 인지 사건도 들어가서 16개 혐의의 김건희 특검인데 저는 최소한 32개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겁나게 곡절로 늘어난다. 아니, 네. 이게 보면 법을 보면 16개 혐의인데 뒤에 보면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전에 경향TV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김건희 모녀가 그런 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기 아파트 개발하는데 아유 우리 형님 와이프가 100억 벌었대 이러고 사건 덮어주고 우리 형님 와이프가 27억을 저기 주가 조작으로 벌었대 아유 우리는 사건이나 덮어주자고 이랬겠냐고요. 그거 뒤지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고위 출신들 상당 부분 날아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 좋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됐죠. 그 사람들 맞습니다. 네. 과연 공천 여기에 정당할 것인가, 공천 제대로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양평댁에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파고 들어가면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80명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가 나왔는데 못된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 하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3특검법을 다 봤거든요. 김건희 특검 여기에 검사가 120명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내란으로 정당이 해산되려면은 헌법재판소 가서 법률적인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김건희 수사로 정당이 해산되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게 잡혀가다 보니까 해산이 되는 흐름이다. 사실 예를 들면 뭐 내란에도 관련이 없고 김건희 씨와도 관련이 없는 일부 의원들은 속으로 그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에이씨 이상한 놈들 다 잡혀가라 씨 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최은순 씨가 이건 물론 추정이죠. 정황도 없는 추정인데 최은순 씨가 주변에 통장 잔고 300억 이상이 있다고 뻥쳐가지고 은행에서 사업 뭐 하는 거 받고 주변에 있습니까? 없죠. 제 주변은 그런 사람이 뭐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넘어서서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게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냐면 그렇게 하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렇게 내밀었다는 건 내가 이렇게 내밀었을 때 걸리지 않는다는 걸 든든하다. 알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정말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본 게 이미 이야기가 다 돼 있었고 그냥 담당자한테 끼워 넣을 서류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네들 형식적으로.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는데 300억짜리 해가지고 내봐요. 그 다음날 바로 지서에서 전화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확인 다 하거든요. 누구나 다 당연히 맞는지 그렇겠죠. 안. 네. 근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대출 받을 거 다 받고 사기 칠 거 다 쳤다. 이거는 분명히 비호 세력이 있거나 이미 디자인 다 된 곳에 최은순의 역할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봤을 때 검찰 고위직들의 현금 노름 이런 과정에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는 의혹이지만 거고. 의심이지만 네.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여기 뒤지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땐 특검 한 3개 더 출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취직 자리가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기대 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무방비 상태에서 뭔가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려고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온갖 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같은 분위기 아닙니까, 선배?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은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약 20% 정도가 올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뭐 본다면 사실은 각 기업들의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본적 분석에서는 각 기업의 수익성이죠. 미래 수익성이 가장 중요한 건데 주가에는 그게 뭐 갑자기 변했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불확실성. 대한민국의 전국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투자자든 해외 투자자들이 그러면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저평가됐던 부분은 보완을 해줘야지라는 움직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본인이 투자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됐고 또 주식시장 정상화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하겠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상법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만으로도 이미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뭐 반대는 좀 하겠지만 크게 반대할 명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법안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행보를 보면 예를 들면 형수법 개정안이랄지 법원조직법이랄지 개정안 이런 부분들은 좀 늦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정치적 쟁점으로 너무 거기에 이슈가 돼버리면 경제나 민생 이슈가 가려지기 때문에 가려져요. 네.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오랫동안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특검 전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은신의 보이 뭐, 좁아서
그때 한번 쓱 해도 되고 근데 초반에 지금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임무를 맡아서 해야 될 사람이 뽑혔는데 사실은 초반만 하더라도 서영교 의원이 우세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상을 깨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됐는데 이분이 지금 이미 일성부터가 빠르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빠르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는 동의. 왜냐하면 정신 없을 때 빨리빨리 가버리고 국민의힘이라는 개혁 저항 세력 이런 말 해서 죄송하긴 한데 사실이잖아요. 받아들이세요. 개혁 저항 세력이 전열을 갖추기 전에 빨리 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 정권이 출발했을 때 바로 이런 걸 시작을 해버려야 정치적 논란도 적을 거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재명 정부라는 신선함이 좀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개혁은 저항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좋은 법이 생기고 어떤 좋은 제도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제도와 기존의 법에서 이익을 얻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빨리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초반에 빨리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논란하면 괜찮아요. 그건 이미 변할 건 다 변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아예 변화 자체를 못 해버리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라는 점 좀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 한마디 붙이자면 알아서 잘하겠죠 뭐. 아니 근데 그 박성재 선배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그 나간 얘기인데 그 실제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예측을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될 거다 이런 생각 좀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서영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네. 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네. 김병기가 될 거다. 아, 될 거다. 네. 예. 뭐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시잖아요. 원내대표 선거가 제일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뭐 민주당 의원이 거의 170명 가까이 되는데 제가 다 물어보고 참 김병기 하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몇 분 의원들 물어보니까 내부적으로는 김병기 의원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그랬어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호흡을 이게 인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과 김병기 의원이 대통령과 보다 더 싱크로가 좋다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될 걸로 좀 아니 봤죠. 선배님 방송을 좀 오래 하셨으니까 예전에 네. 이제 JTBC 계실 때도 그렇고 정치인들 많이 만나셨는데 네. 저만 하더라도 보면 김병기 의원을 사석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없어요 저도 실제로 인터뷰하고 해보신 적 한 없으시죠? 번도 없어요. 아 저는 있어요. 서영교는 많이 해봤죠. 아니 인터뷰는 안 해봤는데 네. 몇 번 뵀죠. 네. 저는 있습니다. 아 김병기 있어요. 원내대표 하신 적 예, 있어요? 예, 어떤 있어요. 느낌 받았습니까 하면서? 사실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그 국정원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좀 보기에 좀 네. 우람하시잖아요. 그렇지. 우람하셔가지고 이제 20분 정도 짧은 인터뷰였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좀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 그냥 저는 이제 사실 누가 돼도 별로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누가 될지도 사실 크게 관심 없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크게 관심 없었고 김병기 의원님이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는 MBC에서 그 기사가 나고 이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오히려 그 보도를 보는 순간에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뒷면에는 이런 기관들의 탄압에 대한 반발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기관 탄압의 이미지가 하나 더 생겨보면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이 더 세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서야 저는 김병기 의원님이 되겠구나.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워낙 짧은 20분간의 대화였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한번 생각하면 그냥 쭉 밀고 나갈 그런 스타일. 뚝심 있는 스타일로 예, 보였다. 그게 정치인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정치인한테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게 바로 김병기 의원님이 절대 다수의 의원님들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을 해 나갔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정치인 중에 일부 보면은 방송 슛 들어가기 전부터 들어올 때부터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김병기 전혀. 의원은 어땠어요? 전혀 말도 없이 예. 끝나고도 그냥 조용히 가고 예. 그런 스타일이구나. 기자들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그렇게 잘 몰라요. 가까이서 보고 아는 네. 사람이 잘 없더라고 저도 이게. 지난 총선 때 동작갑이죠. 네. 총선 때 그쪽에 이제 인터뷰를 좀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아요. 봐도 문자도 보냈어요. 문자도 보냈어. 사실 막 그전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제 번호를 모르시잖아요. 네. 그 번호 쭉 앞에 소개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터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라고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요.
야, 우리 천하의 박성태 선배도 이렇게 네. 문자 보냈는데 답을 안 하는 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있나? 기자들이 예. 볼 때도 사실 스킨십이 별로 없고 그리고 민주당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음. 의원들 내에서도 스킨십이 별로 없어요. 의원을 내에서도 내에서도. 네. 당직자나 의원들 사이에서도 스킨십이 막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스킨십이 아니, 상당히 그렇다고 강하잖아요. 느끼죠. 네. 근데 스킨십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원내대표로서는 그게 저는 약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일단 대통령과 지난 총선 때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당시 그렇죠. 당대표 네. 시절에 호흡 맞춘 게 있어서 아마 임기 초에는 그 호흡을 맞출 거다라는 것들을 의원들이 또 많이 본 것 같아요. 김병기 의원님 보시고 계시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못하면요 소통이 부족하다 바로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게 저는 사실 저는 제가 좀 모를 수도 있다. 사실은 민주당 의원이 167명이지만 많기 때문에 예. 그 중에 사실 뭐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의원들은 한 3, 40명 정도 되잖아요. 많은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또 네. 잘 아예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좀 버릇이 없는 게 저를 포함해서 기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아예 안 만나잖아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연락도 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김병기 의원은 나름 뭐 옛날 정보위 간사도 하고 뭐 역할이 있는데 기자들과도 별로 그렇게 스킨십이 많은 편이 아니었어요. 야,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도 일요일에 여야 원내대표를 다 불러서 만나는 자리를 갖는 거고 여야 원내대표들 자기들끼리 모여서도 앞으로 정례화해서 협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양자 사이 협치가 되려면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송원석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조합 어떻게 될까요? 협치가 잘 될 것 같습니까? 해야죠. 네. 근데 저는 이미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재명 맞아요. 대통령의 네. 의중이 사실은 뭐 대선 기간에는 안 그랬지만 그 전에는 상당히 각이 서 있었잖아요. 국민의힘과 상당히 각이 서 있었는데 지금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도 같이 회의를 하고 밥도 먹으니까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을 임명한 것부터 해서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저는 대화에 예를 들어서 국회 내에서 대화라는 거는 크게 보면 합의와 협의가 있잖아요. 합의 다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죽어도 나 안 되겠다. 그리고 그 탄핵 반대하겠다는 사람들인데 합의가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네. 그런데 협의를 노력하는 모습만 보이면 사실상 그게 합의예요. 어차피 도장은 찍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음. 패스트트랙이 5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다수제죠. 과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 5분의 3 정도 되면 니네 마음대로 해가 지금 우리 국회의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5분의 3이 지금 민주당만으로는 안 되지만 조국혁신당이 맞습니다. 등등 합치면 넘어요. 그러면 협의하는 노력 모습만 보여주면 사실상 합의의 효과를 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냥 좀 앞서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좀 잘 보여야 될 측면도 있을 거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들어주는 모습만 태도만 보이면 그러니까요. 사실상 네. 합의의 효과를 내서 갈 수 있다. 그건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가 볼 때 확실한 것 같고 김병기 의원이 거기에 이제 맞추겠죠. 네. 맞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맞물려 가지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제 8월 2일 전당대회 일정이 정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경쟁을 할까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고 이미 정청래 의원은 나오겠다 출사표 던졌고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아마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좀 생각 갖고 계신지 우리 선배는 두 분 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정청래 의원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네. 너무 저랑 웃긴데, 저랑 이게. 반대인데 완전 반대야. 네, 김병기 저는 정청래 다 정청래. 만나고 김병기 정청래 한 번도 못 만났고 네. 왜 못 만난 거예요? 왜 이렇게 기회가 안 됐어요? 그래요? 네, 언제 정청래 한번 의원은 오세요. 놀러 오세요. 저 회사 있을 때 묘하다, 회사가 그게. 지역구거든요. 네. 정청래 의원 네. 지역구인데 마포을. 근데 뭐 후배들이 가끔 이제 저는 이제 현장에는 좀 어렸을 때 제가 국민의힘 반장을 했어요. 아, 압니다. 네. 나중에 이제 안에 데스크로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런 건 없는데 이상하게 이제 기회가 잘 안 됐었습니다. 아, 박찬대 그래요? 의원은 이제 같이 방송도 몇 번 했고 박찬대 의원은 잘 알고 있고 정청래 의원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알지만 사적으로 만난 적은 제가 없습니다. 아니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실제로 저희 보기에도 그런데 실제로 만나도 되게 서글서글하고 사람한테 친화적이 그렇습니까? 친화적이죠. 어떻습니까 좀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은 일단 막 만나면 노래부터 부르려고 그래요. 노래부터 불러 술도 안 먹고 그냥 롱롱타임 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니 노래방 가는 거 말고 흥얼거리는 거를 아. 되게 그때 국회 내에서 상춘제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각
그 여야 7개당 대표들 식사할 때 본인이 원래 상당히 유쾌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원래 맞아. 맞습니다. 그냥 유쾌한 사람이구나 네, 본성이. 원래 유쾌한 예. 사람이고. 근데 이제 원내대표일 때는 상당히 강성으로 해서 저분이 왜 그러지? 사실 그런 느낌도 좀 있었어요. 원래 상당히 유쾌하고 스킨십도 많은 편이고 약간 이른바 이제 그런 좀 재밌게 살려고 하는 끼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진짜 유쾌하고 선하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잖아요. 그 상임위에서 운영위원장 하면서 싸우는 걸 보면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소리 질러도 사실 안 무서워 하나도. 본인이 가진 품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없는 모습으로 하려고 하니까 좀 안 쉽지가 들어가는 것 않죠. 같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쉽지가 이게? 않죠. 근데 저는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당 대표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 완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님이 여러 번 만나뵙고 박찬대 의원님 여러 번 만나뵙지 않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네. 때 두 분 중에 누가 돼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로 만족해요.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뭐 정청래 의원님 나름의 스타일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나름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약간 아재 개그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건 또 맞아요. 되게 썰렁해요. 아재 개그. 그러니까 호불호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하지 말라고 했던 얘기도 있더라고. 아직 이제 보니까 많이 갈리는데 제가 이제 이게 뭔가 선과 악, 흑과 백이 명확하게 갈리면 제가 관심을 갖고 저 사람 왜 흑색이지, 저 사람 왜 백색이지 이러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두 분 다 민주당의 대표로서 선수액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시기에. 네, 그래 나서 누가 되건 뭐. 아니 그래도 이제 붙여서 여쭤보면 정청래 의원을 더 많이 봤다고 하시니까 네. 정청래 의원은 우리 정필승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쾌해요. 아니 둘 다 유쾌하다 이게 지금. 유쾌합니다. 다르게 유쾌한 것 같은데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 아니요. 다르게 유쾌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찬대 의원님을 직접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정청래 의원님만 뵀기 때문에. 어떻게 유쾌한지까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느끼셨게 유쾌하다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같이 술 먹다 보면. 술도 먹고 같이. 생각해보니까 이제 정치내에서 아니, 박신대 변호사님은 아니요, 저는 박신대 박찬대 의원님. 그런데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성씨가 약간 희귀한 네. 성씨가 이거 보면. 아무튼 그래서 유쾌하고 그리고 이렇게 법사위에서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박힌 모습이 있잖아요. 그게 평상시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평상시 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좀 되게 유머러스 하잖아요. 원래 유쾌하고 그게. 유머러스하고 재밌고. 제가 볼 때 방송은 진짜 스피커로서의 화력은 정청래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이 제일 센 것 같아요. 167명 중에 그 두 분이 투톱이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두 분의 이제 뭐 성향 다름을 굳이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정청래 의원은 지난주 일요일에 이미 전당대회 일정이 공지되기도 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사실은 방송들을 한 바퀴 돌려고 잡았다가 이제 그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맞물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 일정을 제가 미룬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누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서로의 성품의 다름을 약간 좀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하간 정말 이 둘 중에 누가 될까?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워낙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과 친소 관계라고 그렇죠. 따지면 너무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명심이 누구라고 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당원들의 선택 여하에 달린 것 같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보면은 여기 이제 같이 방송하시고 할 때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 의원들 얘기도 좀 많이 합니까? 본인이? 제가 같이 방송을 하진 않았어요. 방송을 하진 않고 같이 방송을 하진 네.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몇 번 뵀을 때 주변 의원들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드물고 그러니까 가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가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하고 그런 건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두 분이 둘 다 친명이긴 한데 느낌이 다른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를 이끌었지만 전체적인 현재까지는 그 이미지도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이런 느낌이 있죠.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겠죠? 확 약간 옵니다. 참모이고 확 옵니다. 네. 보좌하는 역할들이 네. 좀 있고 그런 식의 이미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정청래 의원은 측근일이라보다는 동맹 뭔지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확 이해된다.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야, 적확한 비유다 진짜 예. 이거 들어보니까는. 그게 딱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가 이제 자 정권 초기인데 사실 측근이 필요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당의 주도적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같이 어느 정도 덩치를 가지고 또 당도 좀 따로 끌어주고 견제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이제 판단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잔여 임기 1년을 하는 선거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는 거고 지금 의원들이 주로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아마도 지방선거를 잘 치르게 되면 2년 연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적 계측하에서 국회의원들 사실은 이번 전당대회를 물밑에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나의 공천권에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충분히 네. 그럴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누가 되든 별 그건 없는데 자칫하면 내부에서 이제 좀 사실은 이제 지지자들끼리 약간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마침 이제 당의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다 약간 워워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다행인데 초기에 거기에 너무 이제 안에서 그렇죠. 네. 권력 다툼하는 모습으로 네. 비춰지면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 그렇죠. 그건 바람직하지 그거 못하다. 잘못하면 이낙연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트 이재명 싸움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아, 당연하죠. 결국은 포스트 네. 이재명 싸움이 한 번에 있을 거고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아 그래요? 김민석 후보자는 이제 총리에 그렇죠. 그다음에 갖고 예. 뭐 서울시장을 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트랙으로 가는 거고 최소한 3명의 그건 시작이 됐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달라질 전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박성태 실장, 정필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낮 4시에 인물비상구로 찾아옵니다. 탐구 인물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촉구드리면서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